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혼한 30대 여성이에요. 언젠가 읽은 소설에 산동네 아이들이 누가 더 가난한지 내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소설 분위기상으로는 분명 코믹한 대목이었는데 그걸 읽은 저로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마치 제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서글펐거든요. 저희 집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산동네요. 가파른 언덕길을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를 때까지 걸어 올라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그 집에서 저는 부모님과 4살 위 오빠랑 살았어요. 여름에는 언덕배기를 오르느라 땀으로 목욕을 해야 했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은 길바닥에 연탄재를 뿌려가며 기다시피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저희 동네 아이들은 대부분은 불우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어요. 부모한테 버려져서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아이들이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모 노릇을 못하는 술주정꾼의 도박꾼, 심지어 소매치기 전과를 가진 부모들의 자식이었죠. 그래도 저는 꽤 나은 편에 속했어요.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었으니까요. 비록 배움이 짧아서 번듯한 직업은 가지지 못했지만 이른 새벽에 나가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번 떳떳한 돈으로 오빠랑 저를 키우셨거든요. 하지만 생각지 않은 순간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아빠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쳤거든요. 결국 그 사고로 아빠는 다리 한쪽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회사는 사고 피해 보상금은 고사하고 보험 처리랑 치료비도 제대로 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아빠 과실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손해를 입었으니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회사 측 대리인으로 나온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들어 저희 엄마한테 겁을 주었어요. 아주머니, 상황 판단이 그렇게 안 돼요. 피해자는 그쪽이 아니라 회사예요. 지금 회사가 그쪽한테 소송을 걸면요.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아주머니 자식들까지 평생 빚 갖고 살아야 돼요.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빚을 떠안겨줄 거예요. 뭐 그쪽 사정도 딱한 것 같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회사 쪽 손해는 회사가 감당할 테니까 그쪽 남편분 치료는 그쪽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죠. 차후라도 일절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문제 삼으면 그때는 우리도 소송 진행합니다. 결국 각자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협의를 했어요. 하지만 당장 아빠 병원비도 감당할 여력이 없던 우리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어요. 엄마는 잠자는 몇 시간을 제외하고 온종일 일을 해야 했고 집에는 온갖 독촉장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빠였어요. 하루아침에 한쪽 다리를 잃고 혼자서는 온전한 생활도 불가능해진 아빠가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던 아빠는 술과 담배 없이는 못 살게 된 거예요. 눈앞에 직면한 암담한 현실에 현실 도피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 바람에 안 그래도 힘든 엄마는 아빠의 욕설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어요.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죠. 아빠는 오빠한테 욕설도 하곤 하셨는데 참다 못한 오빠는 툭하면 집을 나갔고 그러다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오빠는 주먹질을 하며 살다가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에야 정신을 차렸어요. 난 인간도 아니야. 안 그래도 힘든 엄마 속까지 썩였으니 말이야. 이렇게 일찍 떠나실 줄 알았으면 착한 아들로 살아드리는 건데 나 이제부터 손 씻고 제대로 살 거야.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 거라고. 하늘에서도 못난 아들 걱정하지 않게 말이야. 그날로 오빠는 그동안 몰려다니던 패거리들과 연락을 끊고 카센터에 취직해 기술을 배우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를 악물고 달려든 오빠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을 했어요. 독학으로 자동차 정비 관련 책을 보며 따로 공부를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기술을 익히기에 바빴어요. 이런 성실한 오빠의 모습에 카센터 사장님은 오빠를 친아들처럼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오빠가 카센터에서 먹고 자며 기술을 배우는 동안 저는 학교를 다니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엄마 앞으로 넣은 사망보상금 덕분에 빚도 갚고 당장 돈 걱정은 없었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도 커서 마음을 잡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힘들어한 건 아빠였어요.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전처럼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셨죠. 그렇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아빠는 생을 마감하셨어요. 아빠마저 돌아가시자 저는 혼자 그 집에 사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오빠랑 상의 끝에 집을 정리하고 학교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난생 처음 살아보는 깨끗하고 번듯한 집이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엄마도 아빠도 없었어요. 카센터에서 숙식을 하는 오빠가 가끔 찾아오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저 혼자 보냈어요. 이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비록 회사에서 가장 직급이 낮았지만 매달 제 앞으로 나오는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는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오빠가 월세랑 생활비를 내주었거든요. 오빠, 이제 나도 어엿한 사회인이야. 월세랑 생활비 정도는 내 힘으로 벌어서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빠가 버는 돈은 오빠 자신을 위해서 써.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래, 그럴게. 대신 오빠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야 돼. 이 오빠가 딴 건 몰라도 너만큼은 꼭 지켜줄 테니까. 알았지? 마치 오빠는 엄마한테 못해드린 효도를 대신 저한테 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저를 살뜰하게 돌봤어요. 주먹질하고 나쁜 짓을 일삼던 예전 모습은 말끔히 지운 채 말이죠. 카센터에서 7년간 일한 오빠는 사장님 도움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오빠한테 일감도 떼어주셔서 적자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죠. 오빠는 30이 넘도록 연애도 안 하고 카센터 일에만 몰두했어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요. 오빠와 반대로 저는 회사 생활에 적응이 된 시점부터 제 또래들처럼 소개팅도 하고 연애와 실연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랑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부서는 달랐지만 작은 회사라서 매일 얼굴 마주치고 지내다 보니 금방 정이 들어버렸어요. 남편은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곤 서울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3남매 중 장남이라 월급을 받으면 학자금 대출금을 갚고 월세랑 생활비를 대고 나머지 돈으로 근근히 사는 처지였죠. 그나마도 한 번씩 고향집에서 급전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으면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보내곤 했어요. 오히려 월급은 제가 적었지만 내 한 몸 건사하면 그만인 제가 더 여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라고 매일 회사에 남편 도시락을 싸갔어요. 가여워서 점심값이라도 아껴주고 싶었거든요. 남들은 부담 없이 보는 영화도 우리는 통신사랑 신용카드 할인을 받아가며 큰맘 먹고 보곤 했어요. 커피도 집에서 나올 때 텀블러에 담아온 걸 공원에서 마시고 밥값을 아끼려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해먹곤 했죠. 남들이 보기엔 궁선맞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만 좋으면 그만이죠. 서로 어려운 형편을 겪어봐서 그런지 감출 것도 없고 편했어요. 난 내 자식한테만큼은 내가 겪은 생활고를 물려주지 않을 거야.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걸 참으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아이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어. 얼마나 돈 때문에 서러움을 받고 살았던지 돈에 대한 남편의 집착은 강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눈엔 그런 모습이 장점으로 느껴졌었죠. 저 역시 남편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도 안 돼서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당장은 아니고 둘이 살 전셋집이라도 마련한 다음에 식을 올릴 예정이었죠. 그때까지는 살림을 합치지 않고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지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살림을 합치고 나가는 돈을 아끼고 싶었지만 종종 찾아오는 오빠 때문에라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오빠한테 눈치가 보여서가 아니라 제 원룸이 우리 남매가 편히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집이니까요. 그런데
사귄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오빠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랑 집에서 떡볶이를 해먹고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오빠가 집에 온 거죠. 사귀고 얼마 안 돼서 이미 오빠한테 인사를 시켰던 터라 서로 알고는 지냈지만 제 집에 와 있는 남편을 보는 오빠의 눈빛이 부드럽지만은 않았어요. 오빠 주먹이 센 걸 아는 저로서는 내심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남편을 때리면 어쩌나 해서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엉거주춤하게 앉아서는 우리 오빠 눈치만 살폈거든요. 하나만 묻자. 둘이 결혼할 생각은 있어? 그런 거라면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식 올리고 살림 합쳐.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금방 살림도 안정될 거 아냐. 오빠, 그건 우리도 아는데 아직은 신혼집을 구할 돈이 없어. 이 사람 학자금 대출금도 지지난달에서야 겨우 다 갚았어. 이제부터 돈을 모은다 해도 적어도 3년 이상은 걸릴 거야. 신혼집 때문이라면 일단 오빠가 먼저 마련해 줄게.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모자라면 은행 대출을 받아도 되니까. 생각지 못한 오빠의 말에 저도 남편도 솔깃했어요. 결혼을 하면 양쪽 집 월세로 나가는 돈에 따로 들어가는 생활비, 거기다 데이트 자금까지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시댁에 찾아가 인사부터 드리고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딱히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가운 기색도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아들 장가 보냈는데 도와줄 능력이 안 돼서 미안해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신우이와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빠, 진짜 이기적이다. 오빠 대학 보내느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그럼 오빠도 막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학비 정도는 보내줘야지. 오빠 때문에 대학도 못 간 내가 번 월급으로 막내 학비 대야겠어? 오빠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래? 난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한단 말이야. 상황이 이런데도 그 결혼 해야겠어? 아들 노릇, 오빠 노릇도 못하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가족들 나 몰라라 할 정도로? 암튼 엄마랑 아빠는 오빠 결혼 자금 못 대주니까 할 거면 오빠 돈으로 해. 기집애야, 나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집에서 돈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때마다 카드 대출 받아 돈 보내고 내 점심값까지 털어서 막내 학원비도 보내줬잖아. 그런데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냐? 그리고 돈을 모으려니까 결혼을 서두르겠다는 거잖아. 혼자 벌어서는 언제 돈을 모아? 아무튼 난 이 결혼할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런 줄 알아. 그놈의 돈은 축복받아야 할 결혼마저도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비록 신우이와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오빠가 마련해준 돈으로 방 2개짜리 전셋집을 얻었고 우리가 쓰던 물건을 그대로 옮겨와서 집을 꾸몄어요. 오빠, 우리 집에 방도 2개나 있으니까 앞으론 자주 와서 자고 가. 그리고 빌린 돈은 열심히 벌어서 꼭 갚을게. 그래서 말인데 아무리 형제라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하잖아. 온 김에 차용증부터 쓰자. 양식은 내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뽑아놨어. 이름이랑 주민번호, 전화번호 쓰고 도장만 찍으면 돼. 됐어. 니들 형편 될 때 그때 갚아. 안 되면 뭐 별 수 없고. 그리고 동생 집에 오면서 도장 들고 오는 사람이 어디냐? 그럼 지장이라도 찍으면 되지. 오빠가 기름 냄새 맡아가며 힘들게 번 돈인데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여기다 지장 찍어. 저는 괜찮다는 오빠를 닥달해서 기어이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그리고는 오빠 겉옷에 넣어주었죠. 오빠도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돈이라 매달 은행 이자라도 내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사양하더라고요. 그 정도도 안 해주면 오빠 체면이 안 선다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돈 갚을 때 이자도 포함해서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명절이나 부모님 기일에 집에 와서 편히 하룻밤 자고 가라고 일부러 방 2개짜리 집을 구했는데 오빠는 오히려 전보다 집에 덜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남편 눈치가 보여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남편과 함께 오빠 카센터로 자주 놀러 가곤 했죠. 남편도 쉬는 날이거나 혹은 저랑 다투고 갈 곳이 없을 때면 저희 오빠 카센터로 가곤 했고요.
그렇게 자주 드나들다 보니 오빠도 조금씩 제 남편한테 곁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목욕탕에도 같이 갈 정도로요. 저희 오빠가 사람들이랑 목욕탕엔 잘 안 가거든요. 아마도 한창 사고치고 살 때 몸 곳곳에 문신을 새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제 남편한테는 먼저 목욕탕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목욕탕을 다녀온 남편은 갈 때랑 다르게 표정이 굳었지만요. 자기야, 형님 혹시 조폭이었어? 보니까 등이랑 양 어깨에 문신이 가득하던데? 조폭까지는 아니고 한때 나쁜 짓 좀 하고 살았어. 손 끊은 지 좀 됐지만. 그니까 우리 오빠한테 잘해. 저는 장난으로 한 소린데 남편한테는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그때부터 저희 오빠를 대할 때 전보다 깍듯하게 하는 게 보였거든요. 나중에 오빠한테 왜 남편한테 문신을 보여줬냐고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겁 좀 먹으라고 그랬다. 그럼 내가 무서워서라도 너한테 함부로 굴지는 못할 거 아니냐? 그렇다고 내가 주먹질할 일은 없지만 어떻게든 제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오빠의 마음을 알기에 더는 묻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준비할 땐 결혼식만 올리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식이 시작이더라고요. 시댁에서 전화라도 오면 통화도 하기 전부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돈을 보내라고 그러시나 하고 말이에요. 결혼자금은 한 푼도 안 보태주셨으면서 철마다 명절마다 얼마나 바라는 게 많은지 몰라요. 마치 제가 그 집안 금고를 뺏어서 끼고 사는 사람처럼 치부하면서요. 시누이는 툭 하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일찍 결혼하래요? 언니가 우리 오빠 발목 잡아 채가지만 않았어도 나랑 우리 부모님은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 결혼할 때 예단도 안 해왔잖아요. 내 친구 중엔 새언니가 시집 올 때 옷도 한 벌 빼주고 심지어 명품 백을 받은 친구도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완전 꽝이지. 그러니까 이깟 돈 몇 푼에 시댁에 보낸다고 너무 아까워하지 말아요. 누가 시누이 아니랄까봐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가며 사람 속을 뒤집는데 정말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결혼자금을 대주자는 거예요. 그 말에 열이 확 나더라고요. 자기야, 그건 좀 곤란하지. 우리도 형편이 안 돼서 우리 오빠한테 돈 빌려서 시작했잖아. 아직 그 돈도 못 갚았는데 아가씨 결혼자금을 대주자고? 내가 왜? 그럼 어떡해. 기집애가 모아둔 돈도 한 푼 없다는데 오죽하면 당신이 안 된다고 할 줄 알면서도 이러겠어. 그러지 말고 자기가 이해 좀 해줘. 형님은 아직 돈이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형님한테 일부 갚으려고 모아둔 5천만 원은 은경이한테 주자. 그게 무슨 소리야 주다니.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야? 우리 오빠한테 빌린 돈 5년 안에 갚기로 한 거 잊었어? 아직 5천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걸 통째로 아가씨한테 주자고? 자기야, 정신 좀 차려. 아, 말이 헛나왔어. 빌려주자고.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안에 돌려받으면 되잖아. 정말이지? 나 그 돈 꼭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차용증도 꼭 받아와. 알았어? 시누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돈 좀 해달라고 징징거리는 통에 오빠한테 갚을 돈 중 일부를 시누이한테 빌려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누이한테 받아오기로 했던 차용증을 식을 올린 지 한 달이 넘도록 받아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매번 깜빡했다는 말만 하고 흐지부지 넘기길래 참다 못해 제가 직접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돈 얘기를 꺼내긴 껄끄럽긴 했지만 안 그러면 영영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말을 했더니 글쎄, 어머, 언니 정말 웃긴다. 우리 오빠가 해준 돈을 왜 언니가 갚아라 말아야? 언니가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랑 오빠 우애에 금 가는 건 몰라요?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에 분란 생긴다는 게 이런 거였네. 암튼 난 차용증 같은 거 안 써요. 오빠가 내 결혼 축의금으로 준 돈을 내가 왜 갚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로 전화하지 말아요. 그게 왜 오빠 돈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엔 내 돈이 절반 들어있어요. 게다가 그 돈은 우리 신혼 찍고 할 때 우리 오빠한테 빌린 돈이라고요. 그리고 누가 여동생 결혼하는데 5천만 원이나 축의금을 내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당장 못 주겠다면 기간을 정해요. 아, 몰라요. 난 돈 없으니까 배를 째서 가져가든 마음대로 해요. 신우이는 성질을 버럭내곤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아주 뻔뻔하게 안 갚겠다고 나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신우이 탓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돈 줄 때 빌려주는 거라고 확실히 못 박았으면 이러겠어요? 평소엔 그렇게 돈에 깐깐하더니 자기 집에 들어가는 돈에는 언제나 유혹에 구는 남편 탓이었죠. 그래서 회사 옥상으로 남편을 불러 물었어요. 신우이한테 돈 줄 때 뭐라고 했냐고요. 뭘 뭐라 그래. 결혼할 때 보태 쓰라고 그랬지. 그거 물어보려고 옥상까지 부른 거야? 당신 제발 좀 그만해. 그깟 5천 가지고 날 피말려 죽일 셈이야. 정말 지친다 지쳐.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어. 아가씨는 그 돈 당신이 축의금으로 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갚을 생각도 없고 차용증은 더더욱 못 써주겠대. 이제 어쩔 거야. 말 좀 해보라고. 그 말에 남편은 자기도 놀랬는지 입만 뻥긋거리다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남매가 5천만 원 때문에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죠. 결과적으로 신우이는 내 돈이 들어간 딱 절반만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오빠 돈은 지가 갚겠다 이거죠. 그것도 언제까지 갚을지는 장담 못한다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전화기를 가로채 한마디 했어요. 우리도 3년 뒤에 친정 오빠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갚으라고요. 사용증도 확실히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닌데 괜히 남편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이 난리를 치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2,500만 원이나 축의금으로 낸 셈인데도 신우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성질만 내더라고요. 자기 동생 정말 웃긴다. 따지고 보면 누가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괜히 나만 웃음꼴 됐잖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못난 놈이라서 이렇게 됐다. 됐냐? 나머지 2,500만 원은 내가 장기를 팔아서라도 메꿀 테니까 그만하자. 전부 못난 내 탓이니까 그만하자고. 결국 그날 우리 부부는 돈 때문에 한바탕 싸웠고 남편은 성질을 내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안 물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겠더군요. 돈 아까워서 술집은 못 가고 우리 오빠 카센터로 갔겠죠 뭐. 거기서 술 얻어먹고 자정쯤에나 집으로 돌아올 게 뻔했어요. 그런데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남편이 돌아왔더라고요. 나갈 땐 성질을 내고 나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는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칠 정도로 꼬리를 내리는 게 이상했어요. 거기다 전화 온 거 없었냐는 말만 3번이나 묻더라고요. 왜? 기다리는 전화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남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어디선가 전화 올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오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보니 오빠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오빠가 일했던 카센터 사장님이더라고요. 나 상철이 아저씨다. 너 빨리 병원으로 좀 와라. 네 오빠 쓰러졌어.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제 표정을 보고는 남편이 먼저 겉옷을 꺼내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죽어라 싸웠지만 그래도 큰일이 닥쳤을 때는 남편밖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오빠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카센터 사장님이 저 대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몇 시간 뒤 수술을 마치고 나온 담당 선생님은 수술은 잘 됐지만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실에서 나와 중환자실로 옮긴 오빠는 정해진 면회 시간 안에만 볼 수 있었어요. 당일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나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몇 시간 뒤면 의식이 돌아올 거라는 의사의 말과 달리 오빠는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러다 우리 오빠 영영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혼자 두고 형님이 가시겠어?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내 곁을 지키고 있는 남편의 본 모습을요. 수술을 마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오빠는 의식을 차리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도 잘 됐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오빠 상태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 다시 병원에 들러 오빠가 깨어났는지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가기 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으려고 왔는데 남편이 안방에서 신우이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대로 형님이 안 깨어나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니까 그때 너도 2,500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너도 우리 형님 안 깨어나게 해달라고 빌어. 사실 그날 카센터에 갔다가 형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는데 순간 갈등이 되더라니까. 이대로 모른 척하고 도망칠까 119에 신고할까 하고 말이야. 빌린 돈만 없었으면 바로 신고했을 텐데 돈 갚아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쳐지는 거야. 인간이 참 간사하지. 너 이건 네 올케한테 비밀이다. 집사람이 알면 나 죽는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에 든 백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 소리에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곤 저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여보, 다 들은 거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아무리 돈에 미쳐도 그렇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도 모른 척을 해? 남도 아니고 내 오빠인데도? 그래놓고 뭐? 깨어나지 않기를 빌라고?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오빠가 해준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리고 너 우리 오빠 이대로 안 깨어나면 그땐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법으로 널 심판할 수 없대도 내가 너 편히 살게 안 둬. 그러니까 온전히 살고 싶으면 우리 오빠 깨어나길 바라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남편을 집에서 내쫓은 저는 과장님께 전화해 사정을 말씀드리고 휴가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병원으로 갔죠. 면회 시간에 맞춰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병실을 옮겼다고 말해주었어요. 바뀐 병실로 가보니 오빠가 웃으며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순간 어찌나 기쁘던지 그대로 달려가 오빠를 끌어안았어요. 그러다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내 남편이 한 짓이 생각나서요. 하지만 차마 오빠한테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오빠가 상처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자식은 집에 있어. 네 남편 말야. 내가 널 봐서라도 참을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놈이 나 쓰러진 걸 보고 신고도 않고 도망치더라. 그런 놈을 매제라고 믿었다니.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더라. 돈. 오빠는 착잡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너 그놈이랑 헤어져라. 돈 없는 놈은 내가 벌어서 데리고 살면 그만이지만 돈 때문에 사람 목숨 버리는 놈은 어떻게도 구제가 안 돼. 너 아프다고 다쳤을 때 그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돈은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믿음이 깨지면 다 끝나는 거야. 나 그놈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오빠한테 그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의식이 없던 사람이 얼마나 사무치게 미웠으면 눈 뜨자마자 이 얘기부터 꺼낼까 생각하니 제가 더 화가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얼마 뒤 오빠는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죠. 한순간의 돈 욕심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남편은 결국 제게 위자료를 배상하고 오빠한테 빌린 돈의 절반과 은행 이자를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당장 돈이 없었던 남편은 위자료 대신 자신 몫의 전셋집 소유권을 제게 넘기고 오빠한테 빌린 돈은 2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오빠가 쓰러진 걸 보고도 모른 척했던 거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였고 제 이혼 사유를 들은 회사 사람들은 남편이 벌인 행동에 다들 경악했어요. 결국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었던 남편은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죠. 돈에 눈이 멀어 인간의 길을 포기한 죄로 남편은 가정도 회사도 모두 다 잃고 말았어요. 계산기를 때려보지 않아도 남편이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죠. 여러분께서는 제 전남편처럼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